안녕하세요, 여러분. 꼼꼼한 교과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작품은 4단원의 두 번째 꺼피따니입니다. 자, 이 작품에 대한 소개를 잠깐 보면 출세를 위해 시대에 따라 변절을 거듭하는 인물의 삶을 그린 소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절이라는 게 뭔가요? 그렇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입장을 바꿔서 다른 것을 따르는 걸 변절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인물이 변절을 하는 이유가 출세를 위해서 시대에 따라, 즉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라는 거, 이거 생각해 두시면서 이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이인국 박사는 응접실 소파에 파묻히듯이 깊숙이 기대어 앉았다. 그는 백금 무태안경을 벗어들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여기 보시면 지금 백금 무태안경이 부유함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만 해도 안경을 쓴 사람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부유함을 나타냅니다. 등골이 축축히 밴 땀이 잦아들어감에 따라 피로가 스며왔다. 2시간 20분에 집도 왔다는 말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직업이 의사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수술실, 그다음에 집도, 이런 걸 보면 직업이 의사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위장 속의 균종 적출이라는 거는 제거하는 거죠. 환자는 아직 혼수 상태에서 깨지 못하고 있었다. 수술을 끝낸 찰나 스쳐가는 육감, 그것은 성공 여부의 적중률을 암시하는 계시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웬일인지 뒷맛이 꺼림칙하다. 뭔가 수술하고 나왔는데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있나 봐요. 그는 항생질의 의약품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던 일제시대부터 개복수술, 개복이라는 거는 배를 가르는 수술을 말하는데, 개복수술에서 최단시간의 기록을 세웠던 것을 회상해 본다.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인국 박사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겠죠. 맹장염이나 폭용수술, 그 정도의 것은 약과다.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가벼운 수술이야. 맹장염이나 폭용수술하는 거 이 사람한테 쉬운 표현으로 껌이지. 그냥 누워서 떡 먹기 같은 아주 쉬운 거야. 여기서 약과라는 것은 쉬운 일, 이런 말이죠. 아까 말했듯이 누워서 떡 먹기, 땅 짚고 헤엄치기, 뭐 이런 거죠. 젊은 의사들에게 맡겨버리면 그만이다. 대수술의 경우에는 그렇게 방임이라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방임할 수는 없다. 환자 측에서도 대개 원장의 직접 집도를 조건부로 입원시킨다. 그는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왔고 스스로도 집도하는 쾌감마저 느꼈다. 이 사람 자기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남과 달리 뛰어난 실력을 지녔다라는 실력에 대한 자부심. 그의 병원 부근은 거의 한 집 건너 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지대이다. 병원이 많은 동네인가 봐. 이름 없는 신설 병원 같은 것은 숫제 빈 장날 시골 전빵처럼, 전빵이라는 건 가게인데, 그러니까 이름 없는 새로 생긴 병원은 비 오는 날 시골에 있는 가게들처럼 한산해. 사람이 없고 찾아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 골목 안에 병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새로 생긴 병원이나 이름 없는 병원은 마치 시골 장날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손님 없는 가게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그런 와중에 이인국 박사는 아주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류대학병원에서 손을 쓰지 못하여 밀려오는 급한 환자들까지 틈에 끼어 환자의 감별에는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었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는 인류대학병원에서 이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사람도 이리로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인국 박사에게는 환자 감별 능력이 있대. 환자 감별이 뭘까요? 감별이 뭐죠? 감별. 골라내는 거야. 그것은 마치 여관 보이가 현관으로 들어서는 손님의 옷차림을 훑어보고 그 등급에 맞는 방을 순간적으로 결정하거나 즉석에서 서슴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가 흡사라는 건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관 보이는 호텔에 있는 직원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 사람이 손님이 딱 들어와. 그럼 이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어. 이 사람은 A 등급이고 그러면 방을 좋은 걸 권하는 거지.
이 사람 옷이 허름해. B등급이군. 그럼 이제 B등급의 방을 주는 것처럼 이 이인국 박사는 환자를 보는 순간 A등급 환자, B등급 환자, C등급 환자가 나눠진다는 거지. 그걸 환자 감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인국 박사의 병원은 두 가지 전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 병원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병원 안이 먼지 하나도 없이 청결하다는 것과 치료비가 여느 병원의 갑절이라는 것은 2배 이상. 비싸다는 점이다. 그는 새로운 환자의 초진이라는 건 처음에 진료할 때에는 병을 앞서 우선 그 부담 능력을 감정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처음 가면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환자의 상태를 문진하는데 이 사람은 그거보다 뭘 먼저 하냐면 돈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가. 예. 새로운 환자의 부담 능력을 평가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인국 박사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나요? 그쵸? 물질을 중시하고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신통치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무슨 핑계를 대든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간호원더러 따돌리게 하는 것이다. 자기가 딱 봤을 때 별로야. 돈을 못 낼 것 같아. 그러면 직접 거절하는 게 아니라 간호원을 시켜서 그것도 따돌리는 거죠.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중환자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 예지는 젊은 의사들이 한다.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원래 본 진료를 하기 전에 질문하는 거. 원장은 다만 기록된 진찰카드에 따라 환자의 증세에 아울러 경제 정도를 판단한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이 계속 나오는데 경제적 능력을 계속 보는 거죠. 다 같은 의미예요. 물질을 중시하는 경제적 능력을 이제 살피는 거지. 상대가 직이나 거물급이 아닌 한, 직이라는 건 아는 사람이나 거물급, 아주 좀 고위 관직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 한 외상이라는 명목은 붙을 수가 없다. 먼저 이제 수술하고 나중에 돈 내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설령 있다 해도 이 양면 진단이라는 게 뭐니? 두 가지를 진단하는 건데 하나는 초진과 진찰 카드를 통해 경제력을 보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 초진을 할 때 그 사람의 상태랑 경제력 다 보는 거죠. 한 푼의 미수라는 건 돈 받지 못하는 거, 결손, 돈이 부족하게 받는 것. 그런 것이 없게 한 그의 반생을 통한 의술 생활의 신조요 비결이었다. 이 이인국 박사는 자기가 이제 의사가 된 이래로 지금까지 돈을 못 받거나 돈을 깎아주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기에 그의 고객은 외정시대에는, 외정이 언제죠? 외정시대가? 외정시대. 이 시대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게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일본인이었고 현재는 권력층 아니면 재벌의 셈 속에 드는 축이어야만 한다. 아, 여기 사람 나쁘네요. 자, 이 사람 외정시대에는 주로 일본인이 고객이고 지금은 권력층인 사람들.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야?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환자로 받는 거죠. 그의 일과는 아침에 진찰실에 나오자마자 손가락 끝으로 창틀이나 탁자 위를 훑어 무태 안경 속 움푹한 눈으로 응시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때 손가락 끝에 먼지라도 묻으면 불호령이 터지고 간호원은 하루 종일 원장의 신경질에 부대껴야만 한다. 아무튼 단골 고객들은 그의 정결한 결벽성에 감탄과 경의를 표해마지 않는다. 일사후퇴는 언제 하는 거지? 시대적 배경이니까. 일사후퇴는 195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6.25 사변이 일어나거든요. 6.25 전쟁. 6.25 전쟁 하면서 이제 남과 북이 서로 밀리고 할 때 1월 4일날 이제 후퇴할 때가, 우리가 북에 밀려서 후퇴할 때가 일사후퇴야. 일사후퇴 시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를 들고 월남한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온 이인국 박사다. 그는 수복이 되자마자 한강을 다시 되찾자마자 새빵 하나를 얻어 병원을 차렸다. 그러니까 145태 때 밀려 내려갔다가 북에서 이제 밀고 내려오니까 우리가 쭉쭉쭉 내려갔다 다시 치고 올라갔잖아.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한강을 되찾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병원을 차린 거야. 그러나 이제는 평당 50만 환을 호가하는 도심지에 타일을 바른 2층 양옥을 소유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게 가방 하나랑 청진기만 들고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어때? 아주 비싼 땅에 타일을 바른, 이 당시에는 타일이 없는데 타일을 바른 그런 양옥을 소유한 아주 부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는 자기 전문의 외과 외에
내과와 소아과, 산부인과 등 개인 병원을 직결시켰다. 지금으로 치면 준종합병원, 종합병원 같은 거죠. 운영은 각자의 호주머니 셈속이었지만 종합병원의 원장 자리는 의젓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양복 조끼 주머니에서 18금 회중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회중시계 알아요, 여러분? 회중시계? 이게 몸에 이렇게 왜 서양, 혹시 셜록이라는 드라마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맨날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는 조그만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명탐정 코난에도 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회중시계인데 몸에 가지고 있는 이 손목시계가 손목에 차는 시계가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열어가지고 보고 하는 그 시계. 그게 18금, 그러니까 이제 18K 금 중에서 금이 이제 어느 정도 섞였느냐에 따라서 14K, 18K 이렇게 나뉘는데 18금으로 된 회중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이 회중시계는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예요. 일단 체크해두세요. 2시 40분. 미국 대사관 브라운시와의 약속 시간은 20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계에도 몇 가닥의 유서 깊은 이야기가 숨어있다. 자, 이 시계, 바로 이 회중시계. 이제 이 시계의 내력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이인국 박사는 시계를 볼 때마다 참말 기적임에 틀림없었다는 사태를 연상하게 된다. 자, 이인국 박사가 이 시계를 볼 때마다 과거를 떠올리지. 과거를 떠올리는 거 우리가 회상한다 그러는데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다. 이 회중시계로 인해서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왕진 가방과 함께 38선을 넘어온 피란 유물의 하나인 시계. 이 사람이 아까 그 왕진 가방에 청진기 하나 넣고 시계 가지고 내려온 거야. 가방은 미군 의사에게서 얻은 새 것으로 갈아매어 흔적도 없어지게 된 지금. 근데 이제 그때 가지고 내려온 가방은 지금은 없어. 근데 시계는 목숨을 걸고 삶의 도피를 같이 행한 유일품이요. 어찌 보면 인생의 반려이기도 한 것이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회중시계의 의미가 여기 나오죠. 회중시계는 어떤 의미냐? 목숨을 걸고 삶의 도피를 같이 한 유일품. 어찌 보면 인생의 반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함께 가야 되는. 밤에 잘 때도 그는 시계를 머리맡에 풀어놓거나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풀어서 등기서류, 저금통장 등을 들어있는 비상용 캐비넷. 우리 이걸 뭐라 그럴까요? 그쵸? 비상용 캐비넷. 이런 걸 금고라 그러지. 금고 같은 데 넣어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거기에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 시계는 제국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이다. 제국대학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데가 어디죠? 서울대학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 옛날에 이 서울대학이 일제강점기 때 이름이 경성제국대학이었잖아요. 그 제국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최고 학부인 거죠. 그걸 졸업할 때 받은 수상품이다, 이런 얘기죠. 졸업할 때 학생들한테 18금 회중시계를 하나씩 줬대. 뒤쪽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후 30여 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은 변하여 갔지만 시계만은 옛 모습 그대로다.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변한 것인가. 20대 홍안. 홍안이라는 건 붉은 얼굴이라는 뜻인데 보통 젊은 얼굴. 젊은이들은 얼굴에 복숭아처럼 이렇게 핑크빛이 많이 돌거든요. 여러분 나이 때는 지금 막 세수만 하고 그냥 나가도 너무 예쁜 그런 나이예요. 얼굴이 홍안이야. 복숭아같이.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얼굴에 광이 막 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젊은 시절에 이런 말이야. 또 고전시가에서는 이 홍안이 여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20대 홍안, 20대 젊은 얼굴을 자랑하던 그때의 젊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도 반백이 넘었고 반쯤 이제 백발이 되었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만 갔다. 일제시대, 소련군 점령하의 감옥생활, 6.25 사변, 38선, 미군 부대. 자, 이 사람이 지금 겪었던 우리나라의 시대적 배경, 시대사, 그리고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몇 차례의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인가. 월삼 17석. 자, 이거는 뭐냐면 미국 월섬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17개의 보석이 박힌 그런 시계를 말한대요. 우여곡절이 많은 세월 속에서 아직도 제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도 신기하다. 시간을 보고 습성처럼 째깍째깍 소리에 귀 기울이는 때의 그의 가느다란 눈매에는 흘러간 인생의 축도. 축도라는 것은 그 축적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를 줄여놓은 거. 축도가 서리는 것이다.
그 속에서도 각도와 스메리 학생복을 벗어버리고 신사복으로 갈아입던 그날의 감회를 더욱 새롭게 해주는 충동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다. 여기 이 스메리 학생복이라는 게 가쿠란이라고도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일본 학생들 교복 중에 목선 이렇게 요만큼 올라온 거 알고 있나요? 그 옛날 그런 교복 같은 거 깜장색 이렇게 된 거 그게 스멜이고요. 강모는 이제 모자겠죠. 우리가 옛날 드라마 보면 막 일제강점기 때나 뭐 이럴 때 드라마 보면 입는 그 깜장색의 옷에 목 조금 올라와 있고 모자 쓰고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것을 벗어버리고 신사복으로 갈아입었던 그날의 감회를 더욱 새롭게 해주는 충동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 이인국 박사는 이 시계를 보면서 옛날에 감회에 젖는 거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얘와 함께 했던 세월, 내가 어떤 시기를 겪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 보시면 이인국 박사가 시계를 소중히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그냥 빠르게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자세히 좀 보세요. 이인국 박사에게 회종시계는 인생의 반려자와 같다. 반려자라는 건 함께 인생을 걸어간 동반자겠죠. 회종시계는 이인국 박사가 제국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수상품으로 일제강점기, 소련군 정년기, 6.25 전쟁 등과 같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자신과 함께 살아남은 분신과 같은 물건이다. 이인국 박사가 회종시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것이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 했으며 그의 인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회종시계는 이인국 박사의 인생이 담겨있는 시계야.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보고 쉬었다 또 가겠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수술 직전에 서랍에 넣었던 딸의 편지를 떠올린다. 편지는 시류에 따라 미국 유학을 해야 한다는 아버지 이인국 박사의 주장으로 유학을 갔던 딸 라미가 동양학을 연구하고 있는 외국인 교수와 국제 결혼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인국 박사는 딸의 국제 결혼을 못마땅하게 여기지만 아직 어린 막내의 미국 유학까지 생각해서 마음을 돌린다.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